저는 박정자입니다. 올해 65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왔죠. 오늘 버스에 몸을 맡기고 있자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딸 서진이가 사는 집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데 제 마음은 온통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진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예요. 희망나눔 재단을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거든요.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와서 봉사활동 이야기를 하죠. 우리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거짓은 언젠가 드러난다고요. 지난주 방송에서 서진이가 한 말입니다. 제가 교사 시절 아이들에게 늘 해주던 말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나중에 어떤 의미가 될지 말이에요. 버스 안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 박서진 맞지? 요즘 유명한 NGO 활동가? 맞아, 남편도 잘생겼던데. 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까지 우리 딸을 알아보다니요. 서진이 남편 도윤이도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전직 기자 출신이라 말솜씨도 좋고 저한테도 친아들처럼 잘해주거든요. 어머님, 이번에 오시면 집도 구경시켜드릴게요. 새로 리모델링 했어요. 며칠 전 도윤이가 전화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 상냥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버스가 시내에 들어서자 고층 아파트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네 집도 저 어딘가에 있겠죠. 제가 월급 모아 전세금을 대준 그 작은 집에서 이제는 이렇게 큰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내 딸이 이렇게 성공했구나.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키운 보람이 있었어요. 서진이는 어릴 때부터 착했거든요. 친구가 도시락을 못 가져오면 자기 것을 나눠주던 아이였어요. 다음 정류장 희망아파트 단지입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곧 딸을 만난다는 설렘 때문이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설렘이 곧 악몽으로 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니. 서진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 달려왔어요. 얼굴에 밀가루가 묻어있는 게 꼭 어릴 때 같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진아. 직접 요리를 했구나. 어머니 오신다고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잡채에 동태찌개도 끓였고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저를 위해 이렇게 정성을 다해주다니요. 이게 바로 자식 키운 보람이겠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도윤이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넥타이까지 매고 있는 걸 보니 집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나 봅니다. 아이고, 도윤아. 집에 있는데 왜 이렇게 정장을 하고 있어? 오늘 오후에 인터뷰가 있어서요. 방송국에서 재단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도윤이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역시 언론계에서 일했던 사람답게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우와, 또 방송 나가는 거야? 우리 딸 부부 정말 유명해지는구나. 어머니, 저희가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손길이 닿는 게 중요하죠. 서진이의 말이 참 예뻤습니다. 역시 제가 잘 키웠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서진이 요리 솜씨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도윤아, 너는 기자 생활할 때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힘들긴 했지만 보람도 컸어요. 특히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배웠거든요. 이미지가 곧 자산이니까요. 도윤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농담인 줄 알고 저도 웃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집 구경 좀 하실래요? 새로 바꾼 곳들이 많아서요. 서진이의 제안에 저는 기뻤습니다. 딸이 사는 집이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좋아, 어디부터 볼까? 먼저 이쪽 거실부터 보시죠. 소파도 새로 샀고요. 서진이가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정말 넓고 깔끔했어요. 고급스러운 소파와 큰 텔레비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정말 좋구나. 그런데 저쪽은 뭐야? 저는 복도 끝에 있는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거든요. 아, 저기는 지하실이에요. 별거 없어서 굳이 보실 필요는. 도윤이가 갑자기 말을 막았습니다.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지하실? 그럼 창고로 쓰는 거야? 네, 뭐 그런 거죠. 별로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지저분해서요. 서진이도 어딘지 모르게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딸이 부끄러워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서진이가 얼른 일어나더니 저를 붙잡았어요. 화장실 좀 가려고. 아, 그쪽 화장실은 지금 못 써요. 배관 공사 중이라서요. 위층 화장실을 쓰세요. 이상했습니다. 아까 집 구경할 때는 멀쩡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딸 말이니까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뭔가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 같았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걸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가 보니 도윤이가 지하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있더라고요. 도윤아, 뭐 하는 거야? 아, 어머님. 놀랐네요. 도윤이가 깜짝 놀라며 몸을 돌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지하실에 뭐가 있길래 자물쇠까지 채워? 아, 그게 요즘 도둑이 많다고 해서요. 그냥 혹시 몰라서요. 변명이 어색했습니다. 집안 지하실에 도둑이 들어온다고요? 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아까 배관 공사한다면서 저쪽 화장실을 못 쓰게 했는데 공사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아, 그게 오늘은 자재만 가져다 놓고 갔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대요. 도윤이의 대답이 계속 이상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고요. 그때 서진이가 아래로 내려왔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아, 도윤이가 지하실에 자물쇠를 채우길래. 아, 그냥 안전을 위해서예요. 별거 아니에요. 서진이도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한테 뭐든 다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도 구경 좀 해볼게. 딸이 사는 집인데. 제가 지하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도윤이가 황급히 제 앞을 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지저분해서요. 다음에 정리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왜 그래? 지저분하면 어때? 다 가족인데. 아니에요. 진짜 창피해서 못 보여드려요. 서진이까지 나서서 말렸습니다. 둘 다 뭔가 간절하게 막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때 지하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뭔가 퀴퀴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냄새였어요. 새 가죽 냄새 같기도 하고. 냄새가 나는데? 아, 그게 페인트 냄새예요. 벽을 새로 칠했거든요. 도윤이가 또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맡은 냄새는 페인트 냄새가 아니었어요. 분명 다른 냄새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딸과 사위가 왜 그렇게 지하실을 감추려 했을까요? 뭔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다음날 아침 서진이와 도윤이가 재단 업무 때문에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중요한 미팅이 생겼어요. 괜찮다. 너희 일이 우선이지. 오후에 돌아올 테니까 편히 쉬고 계세요. 냉장고에 반찬도 많이 해뒀어요. 서진이가 미안해하며 나갔습니다. 도윤이도 재단 서류를 잔뜩 들고 따라 나갔고요. 혼자 남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지하실을 제대로 확인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나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긴 했지만 오래된 것 같아 보였어요. 혹시나 해서 문을 밀어봤는데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창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작은 창문이었는데 살짝 열려 있었어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 그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깜깜해서 잘 안 보였지만 뭔가 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상자 같은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뭐가 저렇게 많이 쌓여 있지?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창문이 작긴 하지만 제가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65이지만 아직 몸이 가벼운 편이거든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을 디디는 순간 뭔가 푹신한 걸 밟았어요. 휴대폰 불빛을 켜고 보니 고급 침낭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온통 상자들로 가득했는데 상자마다 뭔가 적혀 있었어요. 후원물품 마이너스 아동복 신발, 후원물품 마이너스 신발 30켤레, 후원물품 마이너스 쌀 20포. 후원물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상한 건 상자들이 다 뜯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안을 들여다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아동복이라고 적힌 상자에는 명품 브랜드 옷들이 들어 있었어요. 신발 상자에는 수십만 원짜리 운동화들이 가득했고요. 쌀 포대 옆에는 비싸 보이는 전자제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후원물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이런 고급품들이 들어있는 걸까요? 더 둘러보니 한쪽에 장부 같은 게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보자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명품 핸드백 1개 마이너스 판매 완료 180만 원. 최신 노트북 5대 마이너스 판매 완료 800만 원. 프리미엄 쌀 50호 마이너스 판매 완료 300만 원. 판매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후원받은 물품들을 팔아서 돈을 번 거였어요. 그때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와 도윤이가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황급히 장부를 덮으려는데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또 얼마나 들어왔어? 핸드백만 500만 원어치. 이 바보들이 명품을 후원물품이라고 보내니까 우리만 좋지. 하하 정말 호구들이야. 불쌍한 아이들 도와달라고 하니까 비싼 거 보내주잖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 목소리였어요.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딸의 목소리가. 그래도 조심해야 해. 요즘 의심하는 후원자들이 있다더라. 괜찮아. 우리 이미지 관리 잘하고 있잖아. 방송도 자주 나가고. 도윤이의 목소리도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톤이었어요. 그러게. 어머니도 우리가 착한 줄 알고 있고. 그 양반은 문제없어. 평생 교사하면서 착하게만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이런 짓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할 거야.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들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황급히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그만 상자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컸습니다. 뭔 소리야? 지하실에서 나는 것 같은데? 위층이 조용해졌습니다. 곧 내려올 게 분명했어요. 맨발로 창문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신발도 못 신고 말이에요. 집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맨발이라 발이 아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내가 뭘 본 거지? 내 딸이 정말 저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공원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서진이한테서 전화가 벌써 5통이나 왔더라고요. 메시지도 여러 개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네요. 혹시 산책 나가셨나요? 연락 주세요. 걱정돼요. 전화 받으세요. 평소 같으면 딸이 걱정한다고 얼른 전화했을 텐데 지금은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차가운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호구들이야. 제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후원자들을 호구라고 부르다니. 그 사람들은 선한 마음으로 도움을 준 건데 말이에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내가 딸을 잘못 키웠나?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 어릴 때는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이었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울리니까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서진이가 걱정하고 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냥함이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산책 나왔어. 어디서 산책하세요? 마중 나갈게요.
괜찮다. 혼자 돌아갈 수 있어. 그래도 걱정되니까요. 위치 좀 알려주세요. 도윤이가 계속 물어봤지만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벤치에 앉아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사로 살면서 아이들에게 늘 말했던 게 뭐였죠?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런데 정작 제 딸은 그 반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으로 포장된 삶을 살면서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떤 얼굴로 딸을 마주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진이가 달려왔어요.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딸의 얼굴에는 진짜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연기인지 진심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냥 바람 쐬고 왔어. 신발은 왜 안 신고 나가셨어요? 발 다치겠어요. 서진이가 제 발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상처가 나 있었더라고요. 약 발라드릴게요. 딸이 연고를 가져와서 제 발에 발라줬습니다. 어릴 때 제가 서진이 상처에 약을 발라주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세요? 오늘 좀 이상해요. 아니다. 괜찮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지하실에서 들었던 대화가 맴돌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쳤는데 제 딸의 거짓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진아, 나 내일 집에 가려고 해. 벌써요? 더 머물다 가세요. 아니다.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사실 일은 없었어요. 그냥 더 이상 여기 있기가 힘들었던 거죠. 서진이가 아쉬워했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안도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옛날 제자들 연락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중에서 김민호라는 아이가 생각났어요. 지금은 변호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예전에 동창회에서 만났을 때 법무법인에서 일한다고 했거든요.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반가웠습니다. 민호야, 선생님이 부탁이 하나 있는데. 무슨 일이시죠? 뭐든 도와드릴게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민호는 심각해졌습니다. 그건 명백한 사기죄예요.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네, 증거가 중요해요. 그 지하실 상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민호와 상의한 결과 재단에 후원하는 사람들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내부 정보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희망나눔 재단 후원자 카페라는 온라인 모임이 있었어요. 민호가 알아봐주니까 거기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후원자로 가입해서 둘러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이용품을 보내주고 어떤 분은 생필품을 후원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을 우리 딸이 이용하고 있다니요. 며칠 동안 카페를 지켜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후원 물품을 보낸 분들이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관리자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고 답변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는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 참여를 받지 않는다고 거절했어요. 수상했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봉사자도 환영할 텐데 말이에요. 저는 익명으로 조심스럽게 질문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후원 물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고 있나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비슷한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명품 가방을 후원했는데 정말 필요한 분에게 갔는지. 맞아요. 요즘 가짜 자선단체들이 많다던데. 점점 의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어요. 혹시 재단 사무실 방문해 본 분 계신가요?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러자 관리자가 나타나서 제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후원자님, 재단을 의심하시는 글은 다른 후원자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주세요.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떳떳하다면 의문에 대답하면 되는 건데 왜 삭제하고 경고하는 걸까요? 민호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점점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결정적 증거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선생님.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 봅시다. 그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주에 시에서 주최하는 봉사상 시상식이 있는데 서진이네 재단이 대상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그날 모든 걸 공개하면 될 것 같아요. 민호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준비할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평생 가르쳐온 정직이라는 가치를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시상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시민회관 대강당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와 있었고 다른 봉사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저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서진이와 도윤이는 앞쪽 귀빈석에 앉아 있었고요.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정말 우아해 보였습니다. 저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마음이 복잡했어요. 여전히 제 딸이니까요.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인사말을 했고 시장님이 축사를 했어요.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이번 대상 수상자는 희망나눔 재단의 박서진, 최도윤 부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이와 도윤이가 무대로 올라가는 모습이 당당해 보였어요.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진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중들이 또 박수를 쳤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런 거짓말을 태어나게 할 수 있다니. 그때 민호가 제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잠시만요. 갑자기 무대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직원이 나타나서 뭔가 급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혹시 시간이 조금 있으시다면 특별히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하며 물어봤습니다. 무슨 영상인가요? 희망나눔 재단의 실제 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서진이와 도윤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재단 소개 영상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곧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하실 장면이 나왔어요. 후원 물품이라고 적힌 상자들과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급품들, 그리고 판매 기록이 적힌 장부까지.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죠? 후원 물품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녹음 파일이 나왔습니다. 서진이와 도윤이가 후원자들을 호구라고 부르며 비웃던 바로 그 대화였어요. 이 바보들이 명품을 후원 물품이라고 보내니까 우리만 좋지. 정말 호구들이야. 강당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서진이가 마이크를 잡고 변명하려 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누군가 저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생생한 증거였거든요. 그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실례합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박서진 씨의 어머니 박정자입니다. 청중들이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의 어머니가 나타난 거니까요.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저 영상과 녹음은 모두 사실이에요. 서진이가 제게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저는 평생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쳤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제 딸은 그 반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이분들이 받을 상은 봉사상이 아니라 사기상이어야 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경찰이 들어왔어요. 민호가 미리 신고해둔 거였습니다. 서진이와 도윤이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2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이와 도윤이는 재판을 받고 있어요. 제가 증인으로도 출석했고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딸을 그렇게 보내야 했다는 죄책감이 컸거든요. 하지만 민호가 많이 도와줬어요. 선생님이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으신 거라고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민호와 함께 작은 봉사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진짜 나눔이라는 이름으로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조용히 돕는 일만 해요. 오늘도 독거노인 몇 분께 밑반찬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초등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왔어요. 아이들에게 정직의 중요성을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강당에 앉은 아이들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담임을 했던 아이들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은 눈덩이 같아요. 처음엔 작지만 점점 커져서 나중엔 감당할 수 없게 돼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직은 다릅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결국 마음이 편해져요.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아이가 그림을 그려서 줬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고 적혀있는 카드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카드를 들여다보니 눈물이 났어요. 깊은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가치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비록 제 딸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가치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서진이한테는 아직 면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가야겠죠. 그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다. 진짜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어라. 그게 제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일 거예요. 오늘 밤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요. 비록 힘든 선택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정말 오래 갈 수 없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거든요. 그게 제가 평생 믿어온 진리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제 신념입니다.